예, 안녕하세요. 바이오플랜 바플TV 유승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벼농사에서 뿌리, 출렵과 분열의 동시성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벼농사에서 뿌리의 활착, 분열과 출렵과 분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뿌리의 활착입니다. 모든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지요. 예, 지지 기능, 그다음에 양분 흡수 기능, 그 다음에 생육 후기에 동화량 증가를 시켜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알곡을 튼실하게 하는 것도 바로 뿌리의 활착 기능입니다. 특히 벼는 활착, 즉 신장절하고 불신장절이 있는데 벼의 분열은 바로 뿌리 주변에서 분열경에서 바로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벼의 뿌리 활착은 아주 타 작물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 벼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뿌리의 활착은 이 분열경이 발달되면서 한 주당 즉 가지 수술을 많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분열은 본답 생률수를 줄여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분열을 줄여주고, 자, 중간 물대기를 빨리 할 수 있어 갖고 뿌리를 다시 한번 크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볏대가 굵고 강해져서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볏대의 튼튼함은 물간, 체간, 관다발이라고 얘기하죠. 물간하고 체간을 발달시켜 동화작용에 필요한 수분, 양분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지고 동화산물의 이동이 좋아 벼알이 무거워지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즉 도정수율이 증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의 본포도 증가는 출수 이후에 동화량 증가로 천립중 벼의 무게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 벼 수확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자, 2020년도에 벼 수확이 줄어든 원인은 초기에는 활착 후 벼의 뿌리는 초기에 한 번 크고요. 그 다음에 생육 중기에 한 번 더 자랍니다. 그 다음에 출수기에 뿌리가 한 번 더 크게 되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뿌리는 세 번에 나눠서 커야 되는데 뿌리 활착 후 초기 생육에서 그 이후에 이제 생육 중간 물대기 할 때 계속해서 비가 55일에서 60일 정도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지요? 자, 뿌리는 지하 수위를 타고 지하 수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약 55일에서 60일 동안 비가 계속 오면서 담수가 돼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뭐죠? 벼 입장에서 뿌리를 발달시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육 중기 이후에 뿌리는 상당히 저조가 됐던 거지요. 즉 이러한 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수 이후에 벼키는 언제 크지요? 출수기 바로 직전에 벼잎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뿌리 분포도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벼잎은 수인기 이후에 급격하게 자랍니다. 즉 어떻게 됐을까요? 가분수 형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잎에서는 동화작용을 하고 싶은데 뿌리에서는 양분하고 수분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생육이 일찍 정지가 되고 끝나고 결국은 겉마르고 말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장마로 인해서 뿌리는 2차, 3차 크지 못하고 분포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2020년도는 쌀 수확량이 상당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쌀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벼 이파리는 이때 수인기 전까지는 그냥 잔잔한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엽씨는 이때부터 급격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즉 이때의 동화량, 이때 자란 이파리를 통해 갖고 동화량이 증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파리는 이렇게 컸는데 뿌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지요? 계속해서 분포도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출수에 동화량을 증가시켜 주지 못하고 결국은 겉마르고 일찍 생장이 정지가 돼 있는 그런 피해를 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관계인데요. 분열관계는 우리가 출엽하고 분열관계, 즉 분열관계, 유분열관계는 우리가 4엽서부터 12엽까지만 유효분열 관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엽서부터 물론 채운다 했을 적에는 다 무효분열로 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벼에 있어갖고 벼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이파리 신장 곡선, 그 다음에 무효분열이냐 무효분열, 분열 증가 곡선, 그 다음에 수수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잎수가 달리는 유수 신장 곡선, 요 세 가지 곡선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 물때기를 할 시기에 계속해서 비가 오므로 해갖고 뿌리의 분포도가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출수의 동화량 감소, 결국은 수확량 감소 피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뿌리 활착, 벼의 뿌리 활착을 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뿌리의 기능은 양분 수분을 흡수하고 몸체를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산물이 뿌리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토양 미생물하고의 그 공존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체내 호르몬을 형성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뿌리 농사가 농사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벼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묘 육성하는 데는 이오데이가 필요하고요. 녹화를 빠르게 하고요. 적산온도 개선시켜줍니다. 이오데이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이양할 때 액토신 과립을 처리하시면 바로 뿌리 활착 관계, 그 다음에 분열건 관계, 가지치기 이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액토신 과립 처리 22일 차입니다. 자, 처리고입니다. 무처리고입니다. 포토에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죠. 분열 가지수 차이가 거진 2배 이상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벼의 뿌리는 이제 씨뿌리, 종자근이 있고 간근이 있고 뭐 중배축이 있죠. 바로 분열경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뿌리의 활착을 빠르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뿌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물별 뿌리 발달 사진입니다. 벼 보십시오. 처리한 거고 처리하지 않은 거. 쪽파 뿌리 보십시오. 뿌리가 아주 길고, 그 다음에 튼튼해 보이고, 그 다음에 굵어 보입니다. 수박 뿌리입니다.
우리가 박가작물 같은 경우나 뭐 접목들 많이 하시는데 바로 접목 부위를 보시면 뿌리에 대한 발달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박이라든가 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접목 부위를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토신 가립을 사용하시면 뿌리 발달뿐만이 아니고 접목 부위도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게 유지가 되면서 접목성 병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콩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 뿌리입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뿌리입니다. 양파 뿌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굵게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리입니다. 보리도 벼처럼 분열을 하지요. 액토신 가립 사용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비교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항우 뿌리 활착과 분열 과정입니다. 자, 품종은 고시가리를 했고요. 여기는 지들이 매년 시험하는 시험 포장입니다. 고시가리를 5월 24일 날 이항하면서 액토신 가립을 동시살포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5월 27일 착근 시작하고요. 5월 2일 역시 그렇습니다. 6월 8일이 되니까 이항한 지 6일하고 8일 약 14일 정도 되니까 이제 한참 분열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입니다. 결국 이때 평균 주수를 약 50주 정도를 임무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항할 때 보시면 뭐 휑하지요. 근데 약 정확하게 14일 정도 되니까 분열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0일 정도, 약 한 6월 한 24일 정도 된다면 우리가 중간 물때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육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뿌리에 대한 발달 비교입니다. 대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액토신 가립 6kg 사용하고요, 요소 40kg를 사용했습니다. 되게 이제 가지 걸음으로다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복합비료, 질소질이 있는 걸 많이들 주시는데 이분은 이제 지들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데 허리를 다치셔갖고 약 3만 평 가지 걸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소를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허리가 생각만 해도 허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장으로 오셔갖고 대신에 가지걸음으로 6kg짜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길, 아이고 1200평에 6kg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효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 필지만 빼고서 전체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요게 이제 요소를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액토신 가립 6kg 갖고 한 겁니다. 1200평에 6kg 한 포를 어떻게 뿌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미스터기로 속 안에 조절하는 게 있고요. 밖에서 내와 갖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다 뿌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우리 이거 보면 뭐 측조 12기 동시처리기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갖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판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스터기 비료 살포기로 요소 40kg 대신에 액토신 가립을 6kg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 분열소 비교되지요. 분열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간 굵기 한번 보십시오. 볕대 굵기. 그 다음에 뿌리를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아주 굵고 깨끗하고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요소 처리한 거는 자 이렇습니다. 가늘고 벌써 갈색으로 변하고 있고요. 비교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기당 분열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벼 키를 한번 보십시오. 벼 키. 요소 준 거는 벼가 크죠. 액토신 가립 준 거는 키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경이 발달이 돼 있죠.
벼의 분열은 우리가 신장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장절인 분열경에서 벼의 새끼는 가지치기는 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절이 아니고 분열절 발달은 우리가 유효분열수를 빠르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는 1차 낙수, 뿌리에 대한 분포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량관계, 주당, 포기당, 수수관계, 즉 포기당 30개를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벼대가 굵으니까 도복성 비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 굵기, 뿌리 노화, 그 다음에 주간에 대한 굵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액토신 과립은 이항하면서 동시처리는 우리가 가지걸음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크고 하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생기지 않나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열경은 뭐냐는 얘기죠. 자, 액토신 가림은 벼의 뿌리 불신장절 분열경을 발달시켜 휴면화를 줄여 무효분열을 많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면화가, 자 여기 좀 보시면 휴면화가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종자의 입무량이 많아 경합이 심할 때 휴면화가 발생이 되고 육묘일수가 기를 때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양 후 저온 피해, 즉 냉해가 발생이 되면 휴면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초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초기 제초제 썰해질 할 때 뿌리고, 그 다음에 이양하면서 동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때는 우리가 뿌리를 태화시키고 태화시킴으로 해서 휴면화가 발생이 되는 원인이 되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초기 제초제 썰해질 할 때 주고, 그 다음에 뿌리 활착하고 7일에서 10일 있다 중기 제초제를 주시는 게 벼 생육에 있어 갖고서는 또 수량 관계에 있어 갖고서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무효분열, 먹지 못하는 벼죠. 분열을 했는데 먹지 못하는, 우리가 이삭을 만드는 것 갖다가 무효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효분열 발생 원인입니다. 뿌리 활착이 저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묘가 역시 또 잘못 관리가 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양 후 스트레스에 의해서 물을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온도, 수온 올라가고 온도 조건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포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죠. 즉 후기 분열이 왕성할 때 유효 분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벼는 출력과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규칙성이 있다라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장절에서 가지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참외라든가 아니면 고추라든가 그 다음에 수박이라든가 모든 작물은 절간, 즉 마디가 생장이 되면서 거기에 측지가 나오고 또 측지에서 겨드랑이에서 꽃이 나오게 되는 거죠. 타 작물은 자 신장절에서 발생이 됩니다만은 벼는 우리가 새끼 치는 거, 이삭을 먹는 거, 즉 꽃대를 만드는 거는 바로 이 분열정에서 가지 새끼를 치면서, 즉 분열이 되면서 여기에 수수가 달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벼는 타 작물하고 틀리게 바로 불신장절 뿌리 주변에서 새끼를 치고 바로 이삭을 만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면은 우리가 육묘 관계라든가 또 이양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분열이 늦어졌을 때하고 분열이 빨라졌을 때의 비교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지들 액토신 2호데이
그다음에 액토신 가립을 써서 사용한 그 분열이 발달이 된 이 현장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더욱 특이하게 볼 것은 이분이 보리를 6월 6일 날 이양을 하고 수확을 하고 6월 15일 날 이양을 한 겁니다. 6월 15일 날 이양을 했는데도 이때가 이양해 놓고 28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강경입니다. 자, 그래서 액토신 가립을 사용하시고 이오데이 육묘 때 사용하시고 액토신 가립을 사용하면 이렇게 분열 관계가 상당히 빨라지고 또 그 다음에 포기당 수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왼쪽 사진을 봅니다. 자, 요거 보니까 자 아주 현찮지요. 아마 경기도, 강원도 일반적인 논들 가보면 이런 논들이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암만 없어도 초기에 25%에서 30%는 아마 이런 논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자, 육묘가 나빠서 그럴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너무 일찍 심었다는 얘기죠. 일찍 심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제초제라든가 뭐 이제 그런 피해를 보면 뿌리가 활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내비둬도 있죠. 날짜 지나고 30일 넘어가면 꽉 차긴 찹니다. 그렇지만 벼는 유효분열이 아니고 무효분열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량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미질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생육 중후기에 저온, 강우, 강풍, 고온 등 외부적 기상 영향을 받아갖고 수확량은 아주 급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농민들한테 벼는 딱 더블 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벼는 우리가 백마지기 즉 2만 평에서 어떤 분은 8천만 원에서 1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2만 평에서 볼 때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밖에 못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벼농사에서 초기에 뿌리 활착, 육묘, 뿌리 활착, 그 다음에 출력 분열 관계가 왜 중요한 거를 요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 10일 이상 조기 수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 후기 수량 감소 요인이 뭐지요? 그래서 수수당 립스 문제, 그 다음에 수정률 관계, 천립중 관계, 즉 이 얘기는 뭐죠? 물질 생산 능력을 결정할 시기에 얼마든지 증가 요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품질 쌀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벼 무게까지도 우리가 컨트롤, 즉 한번 벼 무게까지도 증가시켜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과 생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농사를 하시면 바로 돈 버는 농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벼의 뿌리 활착과 분열경 발달이 수확량 증가, 즉 주당 수수를 많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증가율으로 얼마를 증가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수량적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포기를 심었을 때 이삭이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이게 이제 주당 수수 관계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죠? 한 주가 과연 몇 개를 분열을 해서 이삭을 만드느냐, 바로 이게 주당 수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 한 포기당 수수를 30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 포기당 수수를 20개밖에 못 먹느냐, 바로 그 관계가 벼에 있어 그
증가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을 갖다가 주당 수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증가 그래프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표할수를 많이 달리게 해야 되겠죠. 요게 바로 이제 수수당 립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주당 수소를 만들어 놨으면 수수당 립수를 만들어 많이 달리게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미션이고, 이때도 역시 증가윤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이 만들어졌습니다. 100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감소윤으로 작용이 되는데, 또 감소윤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출수 개화기 때 수정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출수 개화기 때 우리 농민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뭐지요? 비 오지 말아라, 바람 불지 말아라, 너무 고온 건조되지 말아라. 그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저 파주, 철원, 그다음에 저 고성 같은 데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제발 저온 피해야 오지 말아라. 20도 이하 떨어지지 말아라.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되고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불임률이 5%냐, 뭐 10%냐에 따라 갖고서 바로 감소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벼의 출수 이후에 동화량 관계입니다. 벼는 출수 이후에 동화량 관계를 갖고서 바로 천립중 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좀 전에 2020년도 수량 감소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은 뿌리 분포도가 작고 위에 이파리는 크고, 즉 가분수 형태가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뿌리 위에서는 양수분을 요구를 하는데 뿌리에서 위에서 요구하는 만큼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간척지에서 농사 짓는 것 마냥 임모량을 많이 주면 뿌리 분포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말름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천립중 수확량 관계에 아주 극심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벼의 수량량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중에서도 주당 수수 관계, 포기당 이삭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두 번째 수당 립소, 그다음에 수정 관계 천립중 증가의 문제까지도 해서 벼는 이렇게 네 가지 원인에 의해 갖고 총 수량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발 일찍 하지 말아라. 그죠? 벼 이양식이 제발 일찍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 일찍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벼는 출력과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벼 이파리가 한 장 나오면 옆에 새끼도 같이 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신장절에서 이파리가 하나 나오면 그 옆에서 또 새끼를 이삭을 하나 만들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5월 5일 날 왜 일찍 하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온도가 따뜻해져 갖고 일찍 해야 된다 서둘러 오시는데, 제가 온도를 기상청에 들어가고 온도를 한번 5월 상순의 온도를 한번 본 겁니다. 5월 5일 날 이항했을 때 이항 후 10일 평균 온도가 19.1도입니다. 19.1도 곱하기 우리가 이파리 하나 나오는데 80도의 적산 온도 4.1 걸립니다. 이파리 하나 나오는데 출력 나오는 날짜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유효분열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엽서부터 12엽까지만 유효분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잠시 후에 뒷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건전물을 심어도 약 한 1차 중간 물대기 할 때가 약 38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 5월 25일 정도에 이항을 했습니다. 이때 적산 온도가 22.4도입니다.
자, 22.4도 곱하기 80도 나누기 22.4도를 하니까 3.5일입니다. 3.5일 곱하기 9를 하니까 31일 걸리죠. 예, 요거까지가 유효분열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적에 자, 본답 생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삼강교 자, 본답 생일 129일인데 자, 118일에서 113일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9일에서 130일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15일 이상 본답 생일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서리가 일찍 오고 늦서리가 늦게까지 옵니다. 바로 이런 기후변화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적산 온도는 벼농사 짓기 좋은 아주 그런 그 시기는 그런 적산 온도는 5월 상순도 아니고 중순도 아니고 하순서부터 그러한 적산 온도가 몰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었죠. 예, 그 6월 6일 날 그 보리를 수확하고 6월 15일 날 이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이모작인데 자, 출수할 때 보십시오. 1모작하고 2모작하고 며칠이나 차이 날까요? 출수할 때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수확기도 역시 그렇게 봤을 적에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 자, 온도는 어디에 모여 있어요? 자, 5월 하순에 벼농사 짓기 좋은 온도가 모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립니다만은 제발 좀 모짜리 저 임모 종자 벽시 담그는 것 좀 제발 좀 일찍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부지런한 농민들은 3월 달서부터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4월 초 뒤면 뭐 벽시 담그고 담궜다 뺐다 합니다. 그래서 벽시 담그는 거는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자에 대한 입모량에 따라 갖고서 우리가 입모량을 많이 해주면 육묘일술은 좀 짧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모량이 그냥 관행대로 220kg 갖고서 80판에서 120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육묘일수는 약 한 18일에서 25일, 30일 넘어가 버리면 이파리가 몇 장 나올까요? 이파리가 30일 넘어가 버리면 7장, 8장 정도 진액이 됩니다. 그러면 벼는 이때부터는 있죠. 바로 이제 모판이 쪄들게 되겠죠. 그래서 모판 안에서 종자 간의 경합이 심해지니까 휴면화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발생이 됩니다. 자, 종자간의 경합은 뭐 때문에 심해지죠? 빛 갖고 싸우고 물 갖고 양분 갖고 그 다음에 통기성 갖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육묘일수에 맞춰 갖고 이양 시기에 맞춰 갖고 육묘일수도 계산 한번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이제는 영농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벽시 하나에서 그 발생된 분열에 대한 양상입니다. 자, 여기 제가 해체를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약 한 19개 정도의 분열이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내비로 두면 이놈들도 그렇고 이놈들까지도 다 잘 튼튼하게 잘 자라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무유분열 가고요. 한 개당 보통 한 주당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우리가 이삭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묘 소식에서 보통 3주, 한 포기당 3주에서 5주가 들어가죠. 이렇게 했을 적에 3주가 들어가면 보통 유효분은 15개 정도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45개, 4주가 들어가면 60개 정도, 5주가 들어가면 약 75개에 대한 유효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밀묘 소식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고 그런 경험과 기술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묘 소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3주, 4주, 5주 정도를 해놔도 한 포기당 30개에서 40개까지 수술을
먹는 그런 농사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벼는 자 1엽, 초엽은 사그러지고요. 1엽, 2엽, 3엽, 4엽서부터 12엽까지만 우리가 유효분열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4엽입니다. 이파리가 4장 나왔어요. 4엽 나오니까 아들 중에서 큰아들, 5엽 나오니까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6엽 나오니까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땡땡땡 하면 12엽은 아들 중에서 9번째 아들이 나오는 그런 양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산온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4엽서부터 12엽까지 온도 조건이 22도, 23도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적에 30일이면 충분하게 분열 관계는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출엽과 자, 이파리 나오고 자, 분열은 이파리 나오고 그다음에 분열은 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론입니다. 동시nhập 분열입니다. 모든 분열은 동시몇 이론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파리를 내면서 분열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계의 유형면은 4엽서 12엽까지 엽의 발생 속도와 분열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이 유효분열입니다. 하지만 동시nhập 이론대로 정상적인 엽수가 증가해가는 분열만이 이상을 따라서 유효분열이 되는데 최고 분열기를 지나면 바로 출엽의 속도가 불규칙해지면서 무효분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효분열은 할 때 유효분열의 이파리 나오는 일평균 적산온도 80도에서 10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엽서부터 이때 적산온도 몇 도요? 자, 약 170도에서 200도입니다. 이걸로 다 볼 적에 자, 이때는 바로 우리가 일정하게 규칙성을 가지면서 엽을 내는데 자, 13엽서부터는 이제는 불규칙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그러지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청취가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량관계, 미질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착근기, 분열경, 분열속도, 적산온도, 신장절, 불신장절, 유효분열, 무효분열 되게 중요하죠. 주당 수관계, 포기당, 이삭수, 출수 이후에 동화량까지도 이어지는 게 뿌리 활착과 출력과 바로 분열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nhập 분열은 정확하게 이론이 성립이 돼 있는 그런 이론이고요. 그래서 출력과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벼농사에서 분열은 물질 수용 능력을 결정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죠? 바로 액토신 가립을 해주니까 벼에 있어갖고 물질 수용 능력이 증가되면서 자, 분열이 좋아지고요. 자, 벼대도 굵어지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충남 태안에 이제 그 고성만씨고 작년에 처음으로 밀묘 소식을 했습니다. 1200평에 모판 45개, 평당 주수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6월 한 17일 정도에 이번 포장을 가서 제가 들어가서 한 포기를 갖다가 해체를 해봤습니다. 자, 이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분열수를 봤습니다. 약 한 45개 정도 유효분열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한 포기당 먹을 수수가 30개에서 35개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묘 잘 키워야 되고요. 이양식이 중요하고요. 육묘 일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토신 가립을 뿌려주는 거, 이양하면서 액토신 가립 동시 처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상적인 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출력, 분열은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액토신 가립을 썼을 때 뿌리는 활착 초기, 중기, 후기, 출수기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분열이 빨라지면 중간 낙수 1차 물건기를 빨리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뿌리 분포도의 증가는 출수 이후에 동화량이 증가가 되면서 바로 벼의 무게도 증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액토신 가립은 벼대가 굵고 강해져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벼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벼대입니까? 나무대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조리대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액토신 가립을 쓰시면 이 삼색 볼펜만큼 벼대가 이렇게 굵어집니다. 자, 벼대 굵기를 한번 재봤습니다. 7.53mm입니다. 예, 7.53mm. 벼대가 액토신 가립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 5mm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적에 벼대가 튼튼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도복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부분이 뭐죠? 뿌리에 대한 발달, 분열경 발달,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즉 뿌리에서 당기는 힘, 뿌리에서 당기는 그 중력이 커지면 물관하고 체관을 발달시키는 니그린 생합성이 증가가 되면서 이렇게 벼대가 굵어지는 그런 원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벼대의 튼튼함과 물관 체관이 튼튼해지면 과연 어떻게 되겠지요? 자, 제가 아까 물질 수용 능력 결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종. 그 전 단계는 바로 이제 물질 수용 능력 결정식이고, 물질 생산 능력 결정식이는 바로 출수 이후의 동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출수 전에는 그 68%의 ATP 에너지가 우리가 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 능력을 결정시키는 전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벼의 무게에 있어갖고 26%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출수 이후에 강합성에 의해서 74%의 강합성에 의해서 전체적인 벼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벼 뿌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수분을 못 올려주니까 출수에 동화 작용을 하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지푸라기만 생산하는 농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 저 출수의 동화량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출력 전의 전류 문제, 자, 출수 30일 전서부터 시작해갖고 출수 개화기까지의 전류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부분들 결국 26%는 체내 축적해놓고 종실 중에 탄수화물 축적해놓고 그 이후에는 출수 이후에 동화량 74%에 의해 갖고 전체적인 벼 무게가 100%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작년 마냥 계속해서 비가 오고요. 뿌리 분포도가 작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는 결국은 백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볏짚만 생산하게 되는 농사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수 이후에까지, 제가 출수에 동화량 얘기했죠. 동숙기도 단계를 나눠보면 출수 개화기, 그 다음에 유숙기, 후숙기, 그 다음에 황숙기, 그 다음에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벼의 천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수정을 해서 당일, 그 다음에 4일, 8일, 10일, 20일 지나면 이미 굳기 시작합니다. 알이 이제 굳기 시작하죠.
벼는 20일까지가 벼의 생체 중량, 유숙기, 오숙기 가장 많이 증가되는 시기고 20일이 넘어가 버리면 벼알은 이제 단단해지면서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벼의 무게는 생체 중량은 유숙기, 오숙기 때 20일 때 가장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벼 무게는 우리가 출수 이후에 35일경의 벼 무게, 즉 건물 중량은 가장 크게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수 이후에 동화량을 증가시켜 주고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뿌리에 대한 분포도 액토신 가립을 씀으로 해갖고 후기 수량에 대한 감소 원인도 초기서부터 이렇게 할 경우에 분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후기 수량까지도 전립종까지도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벼는 출수 후기도 역시 분열 갖고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농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또 그 재작년이죠. 2018년도, 19년도는 출수가 되면서 계속 그 비가 왔었어요. 8월 20일서부터 시작해갖고 9월 20일까지 경주 기상청을 봤더니 8월 하순에 비 온 날이 8일이고 9월 상순에 비 온 날이 6일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벼에 있어갖고 그 생체 중량을 가장 증가시키는 유숙기하고 호숙기 20일 동안 비 온 날이 약 한 14일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때도 벼알, 즉 출수에서 1100도시의 적산 온도가 다 차야 되는데 그때도 그렇게 약 850도, 900도 뺏기 적산 온도가 안 차다 보니까 벼알이 20%가 덜 차는 그런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사질 적에 출수 이후에 뭡니까 동화량까지도 이제는 염두에 둔 그런 농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로다 가장 크게 요새 이제 피해를 보는 게 바로 비가 계속 온다든가 아니면 기상이변으로 고온 건조가 계속되면서 광호흡이 증가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벼가 출수가 돼서 가을빛 한 줌이 벼가 서말이라 그랬는데 출수가 돼서 유숙기, 호숙기 때 계속 구름 끼고 비 오고 태풍 불고 한다 그러면 역시 또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바로 이는 바로 생산량 감소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론으로다가 액토신 가립을 사용한 거 하고 미처리 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요거는 아까 제가 요수 40kg 주고 액토신 가립 1kg 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거름은 별도로 뭐 하지 마십시오. 액토신 가립으로 대체하시고요. 대신에 밑거름을 약 한 10%에서 20%를 더 증가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액토신 가립이 분열을 빨리 시키면서 질소질 소모량도 좀 많아질 겁니다. 초기에 바로 밑비료를 10%나 20%를 더 해주시면 상당한 액토신 가립에 대한 효과에 의해서 또 밑비료 10% 20%더 증가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농사법은 바로 그 분열, 뿌리, 그 다음에 출수 이후에 동화량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토신 가립 사용은 요즘 드론 있죠. 드론을 좀 높게 띄워갖고 하면 살포 면적이 좀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두 포 넣고서 한 돈에 2,400평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립 살포기 있죠. 가립 살포기로 그렇게 또 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양하면서 동시 처리들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글쎄요, 뭐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초제 동시 처리를 하든 액토신 가립을 하시든 앞에 내 교육 내용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기 제초제하고 중기 제초제,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고 가급적 제초제 통에다가 동시 처리 통에다가 액토신 가립을 넣고 하시면 이렇게 분열이 잘 되는 농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벼는 키가 크는 신장절이 아니고요. 뿌리 주변에 불신장절에서 바로 벼의 수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토신 가립을 사용해야 되는 바로 이유가 당위성이 이 사진 요거 한 장만으로 봐도 충분하게 비교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십시오. 액토신 가립을 사용했습니다. 자, 생육 후기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지요. 자, 이게 뭡니까? 예, 어차피 같은 농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농 하셔야 됩니다. 종자서부터 시작해갖고 인모량, 그 다음에 육묘일수, 그 다음에 이양시기,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거, 제초제, 분열경 태화 안 시고 농사 짓는 거, 초기 제초제, 그 다음에 활착호, 이양 후 활착호 7일에서 10일 있다가 우리가 중기 제초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액토신 가립 사용하시면 뿌리 밝은디고 도복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수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뿌리의 분열경 발달은 분열경에서 출력과 분열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뿌리에 대한 생육, 즉 신장절이 아니고 불신장절에서 분열경이 발달이 된다. 여기서 출렵하고 분열은 동시성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휴면화 발생하고 무효분열입니다. 자, 또 설명드립니다. 인모량입니다. 인모량이 많으면 육묘일수가 좀 빨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양식이 너무 일찍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하면 저온 피해, 냉해 피해, 그 다음에 휴면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휴면화가 발생이 된다면 바로 분열경이 태화가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묘일수가 길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이파리만 자꾸 커요. 출력과 분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파리는 많이 있는데 이양을 못했어. 육묘 기간이 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경에서 우리가 분열이 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면화를 만드는 거죠. 즉 4, 5, 6, 7 심지어는 이제 35일 넘어가 버리면 약 유효분열수를 5개 정도 버리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평당 주수를 많이 하시면 여기서도 종자 간에 경합하지만은 여기서는 포기 간에 경합을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커야 되는데 평당 주수가 많으면 뿌리 분포도는 경합하기 때문에 길게 내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동시처리 여부, 제초제 동시처리 여부, 이것도 판단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뿌리의 생육이 좋으면 뿌리로부터 중력이 강해져 니그린 생합성이 커지면서 볏대가 굵고 강해진다. 이는 바로 도복에 대한 저항성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천립종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쌀을 수매하는데 등급 많이 받고 도정 수율이 좋으면 우리가 높은 가격으로 벼를 파실 수 있지 않나 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한 거의 그 결론은 액토신 가립을 반드시 꼭 벼농사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또한 뭐 이론적인 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광역농 하시고 벼농사에서 돈 많이 버시는 그런 농사들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로써 오늘 그 유튜브 강의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풍년 농사 하셔갖고 예, 행복한 농업인 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풀TV의 유승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